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13번, 113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간단하게 생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밌게도 작을 소자와 큰 대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죠. 네, 이 글자는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지 제가 조사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3급에 배정되어 있는 뾰족할 첨자입니다. 뾰족할 첨자. 왜 뾰족하다는 뜻이 되었을까요?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육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말 그대로 작을 소자와 큰 대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글자 설문해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허신이 그 한나라 때 이 책을 썼으니까 또 소전을 보고 참고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 글자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요즘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때는 안 쓰고 있었다면 이 글자는 나중에 쓰기 시작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조시기, 이건 위진남북조 할 때 남조예요. 양나라 때 그때의 강엄이란 문인이 쓴 강산지 산부라는 작품에도 그렇고 진나라, 위진남북조 할 때 진이에요. 진나라. 이 또 진나라의 왕희지, 유명한 서예가 문인이죠. 는 서론이라는 글에서, 그리고 당나라 때의 두보,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는 송, 장 12 참군, 부, 촉주, 인정, 양오, 시어. 제목이 상당히 길죠. 예전에 그 당나라 때 그 여러 가지의 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인들 사이에 그 편지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 교유시라고 해서 교유, 사귀고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벗삼아 사귀고 교유시가 꽤 많았습니다. 이 교유시가 특히 이렇게 제목이 길기로 유명한데요. 여기 있는 일단은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서열, 그러니까 그 집안의 학렬을 나타냅니다. 이것까지 얘기를 한 거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성과 관직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누구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학렬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이 장씨의 이 사람과 양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씨에게 바치는, 보내는 시인데 서열이, 그 학렬이 12번째 되는 학렬의 장씨가 직책이 참군이에요. 장참군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됐나 봐요. 어디로 가냐면 부촉주, 촉주까지 부임하게 되는 것을 전송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까닭에는 아니고 겸사겸사, 겸하여 드린다. 양오, 시어. 시어는 또 직책 이름이겠죠. 참군처럼. 근데 양씨 집안의 학렬 5번째.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장참군이 촉주로 부임하는 것을 배웅하며 그 김에 양시어에게 바치며 뭐 이런 뜻입니다. 제목이. 어쨌든 그 시의 등의 작품에 여기 말고도 많아요. 이런 첨이란 글자가 보이는 걸 봐서는 이 글자가 대략 한 450년 정도부터는 확실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위진남북조부터는 시작된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요.
저희가 이제 한자를 주로 다루고 한중일 문화도 다루는 그런 채널이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수요 그리고 저의 또 능력이 좀 닿는다면 이렇게 당시에 대해서도 혹은 기타 한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긴 이런 제목이 있다면 이것은 서간문이거나 편지 아니면 교유시, 서로 사귀면서 보내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그런 편지 같은, 약간 편지와 비슷한 성격의 기념하기 위해서 쓴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글자는 꽤나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글자인 것이죠. 그렇죠? 5세기 정도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에 이 글자가 보이는데 아쉽게도 설문에는 이 글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설문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없느냐? 아쉬운 마음에 그 설문해자를 정리한 이 한디엔 제트딕이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옥제 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날카로울 침자입니다. 돌 찬자 있다고 하는데 일단 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날카로울 침. 침과 같다. 이 글자가요. 그러면서 첨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침이라는 것은 예의, 그렇죠? 뜻이 날카롭다는 뜻이다. 날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뾰족할 첨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글자, 목맬 기자인데 목을 어디 매단다는 게 아니라 음식 같은 것을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속이 막혀서 목이 맨다. 혹은 너무 슬프거나 감정이 격해서 목이 매다라고 할 때 이런 글자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미 기자라든가 할 때. 목맬 기자인데 이 기자라는 것은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꾸역꾸역 뭔가 음식 같은 걸 넣으니까 목이 매겠죠. 물론 슬퍼서 목이 매는 건 좀 다르지만. 그래서 목맬 기자입니다. 여기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맬 기자가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저는요. 그거는 날카롭다는 뜻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죠? 일반적으로 속용, 보통 속세에서 사용하기를, 속자로 사용하기를, 이건 날카로울 첨자예요. 제비 첨자 할 때 옆에 이 부추 구자가 들어간 이 글자가 있다고 저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음은 첨이고 이 쇠 금자가 있으니까 뭔가 쇠와 관련이 된 거겠죠. 이거는 제비이기 때문에 부추, 이렇게 가늘게 생긴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아직 낫지 않아서 금속으로 됐는데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된 거, 부추처럼 돼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날카로운 것. 그래서 실제로 이 글자는 날카로울 첨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갑게도 이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첨과 같은 것을 세속에서 사용한다.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근데 그게 바로 곧 이 날카로울 침자의 속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도 같은 걸로 본 거네요. 단옥제, 청나라 때 학자죠. 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두 개의 이 목맬 기자에서 나왔다. 목맬 기자 두 개가 모이면 왜 날카로운 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림절이니까 반절법으로 지읒을 따고 임을 따기 때문에 짐이나 침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발음이. 그리고 칠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서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날카롭다는 뜻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뾰족할 첨으로 돼 있죠. 날카로운 게 아니라 뾰족한 것으로 돼 있어요. 갑골문은 없습니다. 금문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문헌에서는요. 소전도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다만
한자마당에서는 이게 소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완의 중문 대사전에는 이게 그 소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회자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설문회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있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골문, 금문, 소전 모두 없는 것으로 발견한 제가 못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한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왜 뾰족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뭐라 그러죠? 아까 뾰족하게 만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계속 갈다 보면 이게 끝에는 작아지고 원래 있던 부분은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각형처럼 결국 바늘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위에는 작을 소, 아래는 큰 대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또 이건 나중에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죠. 아까 보시면 뾰족할 첨자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렇죠. 네, 이것도 보시면 부추 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추 구자, 첨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글자도 속자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쓰기 어려우니 이걸 쓰지 않았을까. 지금 이 글자는 쓰지도 않죠. 거의. 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뾰족할 첨자는 단순하게도 아래는 크고 위에는 작은 이런 뾰족하다 있지만 보통은 이 위쪽을 중심으로 보자면 아까 뾰족하다 끝부분을 뾰족하게 갈다 혹은 끝부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씁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끝부분이라고 뾰족하다보다는 이 끝부분을 강조해서 현대에는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를 찾으면 동자는 없는데 그 설문해자나 주석에 따르면 주석을 봐야죠. 그러면 본자는 이거 그렇죠? 동자는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문해자 주석을 보고 제가 따로 첨가를 한 것입니다. 별 큰 문제는 없겠죠. 물론 발음은 침과 첨으로 좀 다르지만 참은 똑같네요. 이건 날카롭다는 뜻이지만 뾰족하다가 날카롭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뾰족하게 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아주 꽤나 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티를 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렇게 목소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끝부분을 뾰족하게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요즘에는 끝부분, 끝 단자죠. 끝부분이라는 뜻으로 오히려 거의 이렇게 쓰인다 정도를 일단은 파악을 하신 후 이 뒤에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뾰족할 첨, 중국에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중국에서는 지엔이라고 발음합니다. 타이완에서도 지엔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다만 특히 중국 이쪽 간치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렇게 삐치지를 않아요. 잘.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대부분의 대륙에 쓰는 걸 보면 이게 삐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적을 소자 있죠?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끝까지는 아니죠. 살짝 삐쳤네요. 이렇게까지는 안 쓴다는 것.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틀린 그림 찾기를 한다면 확실히 다른 점이니까 참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똑같네요. 그렇죠? 발음은 첨, 지엔, 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독으로는 토가루, 스르도이, 사기 있는데 토가루는 뾰족해지다.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스르도이는 날카롭다. 그 다음에 사기 이거는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끝이란 뜻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선, 그다음에 단 이런 것도 다 끝에 해당하죠. 선단. 그러면 뾰족할 첨자가 들어가는 단어 6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단어 쪽에는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첨단. 그렇죠.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끝 단자와 결합했습니다. 두 번째는 첨예. 첨예라고 하죠. 첨예. 네. 첨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첨병. 첨탑. 이건 들어보셨겠죠. 네, 설첨음. 국어나 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첨음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혀끝소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생장첨. 생장점도 아니고 생장첨은 또 무엇이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쓰이는 글자죠. 첨단. 물체의 뾰족한 끝. 그렇네요. 뾰족한 끝이지만 사실은 이게 끝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인데 뾰족한 끝 아니면 끝에를 갈아낸 끝부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뭔가 잘 가늘게 이렇게 뾰족하게 갈아낸 끝. 시대사죠. 학문, 유행 따위의 맨 앞장, 끄트머리, 끝. 선두 있네요. 선두를 달리다 할 때. 재밌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첨단이란 단어는 영어의 cutting edge에서 나왔습니다. cutting edge. 뭔가 잘 깎아놓은 끝부분이다. edge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첨단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센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실제로 센단이라고 하고 사실은 요즘엔 잘 안 쓰십니다만 우린 최신이라고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 최첨단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최첨단. 네. 그래서 아마 커팅 엣지에서 번역한 단어일 것이다. 그래서 첨단, 날카로운 끝이다.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 커팅 엣지를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첨단이 날카로운 뾰족한 끝이 과연 왜 맨 앞장이 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영어의 커팅 엣지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커팅 엣지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첨단 기술 이렇게 한 거를 그냥 일본 사람이 번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커팅 엣지에 또 비슷한 말이 블리딩 엣지예요.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단어의 어원이라던가 아니면 정확한 뜻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고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피 흘리는 끝이죠. 그러니까 자르는 끝, 피 흘리는 끝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뭐 철길, 청동기 시대에 무기가 전 떠올랐습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이 무기가 날카로워야 정복을 할 수 있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얼마나 날카로운가에 따라서 이게 신기술 뭐 철기든 청동기든 뭐 석기든 신기술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검을 쓰다가 훨씬 날카롭게 갈아온 검을 누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칼끝이 상당히 날카로운 무기를 가져왔구나. 실제로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특히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전쟁을 하려면 이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 찔러야 되지 않습니까? 찌를 때도 베일 때도 얘를 확 베면 베어지는 그런 날이 훨씬 유리한 거지 무뎌서 뭔가 뭉툭하게 된 이런 날은 칼끝은 별로 소용이 없겠죠. 거기다가 블리딩 엣지도 동의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많이 사람들을 베고 찌르고 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피가 날 정도로 거기에 베이면 아주 피가 나는 그 정도로 예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커팅 엣지와 블리딩 엣지와 첨단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걸 첨단으로 그냥 얘기한 것은 이 첨을 깎다라는 뜻의 커팅으로 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첨에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일본어의 단어에 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페이지 돌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가루가 맨 위에 있습니다. 토가루라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루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뾰족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가, 일본어식은 아니지만 토가따 엠피츠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뾰족하게 깎은 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깎다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cut, 물론 커팅이라고 하면 깎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기에 이 날카로울 첨자는 깎다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첨단, cutting, edge, 끝 단자를 쓴 것이죠. 거의 뭐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져오니까 우리는 이 뾰족할 첨자에 깎다란 뜻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깎아지르는 듯이 뭐 뾰족하다는 있겠죠. 절벽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첨단으로 가서 커팅 엣지를 보시고,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 최첨단 기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최자를 옛날에 많이 넣었다. 요즘에는 뭐 최신 기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뭐 테크놀로지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네. 뾰족할 첨자가 들어가는 것, 첨예가 있네요. 날카롭고 뾰족하다, 뾰족하고 날카롭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 뜻이 이 뜻인데 그냥 이 둘이 같이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나 사태자의가 날카롭고 격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다. 원래는 날카롭다는 뜻이, 뾰족하다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예 받고 첨병,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의외의 한자였습니다. 첨병, 첨병 역할을 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군사용어입니다. 행군의 맨 앞에서 경계 수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 또는 그런 부대, 비슷한 말로는 선봉장, 앞장이 있다. 첨병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센페라고 해가지고 일본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첨자를 안 쓰고 이 선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센의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첨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첨단을 선단이라고도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선단. 왜냐하면 똑같이 센단이라고 읽거든요. 이 글자나 아니면 먼저 선자나 다 똑같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 글자 대신에 먼저 선자를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용 한자가 아닌 것을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그 수학의 함수도 그랬고요. 어쨌든. 그래서 첨병이라는 것은 맨 앞서서 수색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간 프론티어를 얘기하는 거죠. 선구자, 개척자. 그래서 선봉장과 앞장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1996년에 규범정보 순화, 생활용어 수정보완 고시 자료, 문화체육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첨병과 함께 선봉장과 앞장을 함께 쓸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뉘앙스는 선봉장과 앞장을 더 많이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첨병이란 말은 일본식 단어라고 그때 이미 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봉장, 맨 앞에서 그 칼끝을 거누고 있는 그런 무장을 말하죠. 아니면 앞장서 할 때 앞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뭐랄까요?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첨병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첨단, 첨병 이런 걸 얘기하는 순간 첨단이나 첨병이 아니게 되는 느낌이 한자라서 그런가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요즘엔 영어 같은 걸 많이 쓰죠. 프론티어라든가 뭐 이렇게. 예전에 척후대 이런 것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첨탑이 있죠. 이거는 뾰족할 첨이 제대로 활용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뾰족한 탑입니다. 말 그대로. 뾰족탑.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첨탑. 정말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얘기하죠. 위에 피레침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설첨음.
혀 끝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예 혀 끝 소리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한자를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용어로 혀 끝을 윗니의 뒷부분이나 윗 잇몸에 대어서 내는 소리다. 한번 발음해 보시면 알 거예요. 드, 뜨, 트, 스, 스, 느르. 뭔가 혀 끝을 윗니의 뒷부분이나 윗 잇몸에 살짝 대어야 날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혀설자 써서 설첨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혀끝 소리. 재밌는 것은 설단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첨자가 뾰족하다가 아니라 끝이란 뜻입니다. 끝 단자랑 같기 때문에 설단음이라고도 한다. 근데 요즘엔 이것도 둘 다 안 쓰고 혀끝 소리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6개는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도 쓰는구나. 그래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생장첨. 생장점은 많이 봤는데 같은 뜻입니다.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 있으며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여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부분, 생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뭐 키를 크려면 뭐 성장점 뭐 이런 거를 잘 뭐 늘려줘야 된다, 잘 자극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요즘에 있죠. 그 아동 발달에 있어서. 그래서 성장점, 생장점, 자람점인데 이거는 특히 식물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생장을 담당하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많은 세포로, 그만큼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뾰족할 첨자에 대해서는 6가지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발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첨단 혹은 최첨단, 첨예, 첨병, 첨탑, 설첨음, 생장첨 혹은 생장점, 자람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13번째 시간에는 위에는 작을 소, 아래는 큰 대자가 들어있는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뾰족할 첨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뾰족할 첨자는 설문해자에는 없었고 대략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헌에서부터는 보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을 소 큰 대로 외우시면 이 글자는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한자 113번째 시간 뾰족할 첨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간단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간략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